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종목이었던 반도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2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무역 수지 악화에도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혹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반도체 산업,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김경한 원장,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동국대 물리반도체과학부 임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요즘에 우리 대외적인 경제도 그렇고 대내적인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 얘기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70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준 건데요.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오래되고 장기화되면서 무역 적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까지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원 원장님 어떠세요? 네. 환율이 높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대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최근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 환율 흐름이 사실 이제 우리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또 이 환율이 떨어지든지 그럴 확률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주제가 이제 반도체인데, 맞습니다. 우리의 이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고, 이 네.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 물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세계 에너지 수입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렇죠.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이제 계속 좀 인상되고 등등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이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든지 이런 가능성은 이제 많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환율 자체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혹자 이제 전문가들 했던 내년 1, 4분기에 오히려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올라서 1,400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환율이 단기간에 좀 안정화된다든지 1,300원 아랫대로 떨어진다든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학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예, 지금 일단 그럼 왜 환율이 오르느냐? 예. 잘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글로벌 경기 침체를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런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되게 안전 통화라고 기축 그렇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달러와 매수하기 때문에 금 가치가 이런 걸 오르는 측면도 찾는데, 있고요. 네. 무엇보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 페드가 연준이 계속 지금 긴축을 세게 긴축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걸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2.5% 상단이 2.5%고요. 내년 상반까지 그래서 최대 한 4%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이번에 9월 달에도 한 0.75% 정도 올린다는. 자이언트 스텝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반면에 이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 아직 제로거든요. 금리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제로고 일본은 아직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유럽 같은 데 올리고 싶어도 그러면 워낙 취약한 경제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윤에 흔들릴 수 그렇기 때문에 있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연말까지는 혹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예.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잡히는 걸 볼 맞습니다. 때까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년 초까지는 달러가 지금 계속 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노멀한 상태를 달러 지수를
달러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금 110까지 달러 정상적인 인덱스 것보다 한 자체가. 10% 정도 더 절상이 돼 있다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가치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수출한테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원화를 따졌을 때 원화 가치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또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 중국 등이 다 낮아요. 다 낮기 네. 때문에 네. 경쟁력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부분 그 원유라든지 원재료를 맞아요. 수입을 하고 수입할 있는데 때. 그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뭐 국내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네네. 무역 외 수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외 수지가 서비스 수지라든지 보는 수지 이전 이런 소득 것도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혹은 뭐 외국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든지 예, 송금을 예. 받는지 그런 부분들 좋아가지고 상반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52억 달러 적자지만 다 포함해서 네네. 247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흑자를 냈죠. 그러니까 무역의 수지가 400억 달러 정도 흑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상수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흑자는 유지될 걸 보지만 흑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해외 경제 정책, 뭐 경영 전략 그런 걸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환율이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하기 좀 쉽지 않은 영역 파트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뭐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현식 교수님께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자체가 최근에 좀 부진한 뭐 26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라는 어떤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울한 시기가 오는 건지 혹한기가 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반도체 수요 시장을 잘 보면 보통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슈퍼사이클이 한번 오게 되면 한 2, 3년 정도가 지속되는데요. 좋은 호황기죠, 예, 호황기가 이제. 예. 반도체 호황기가 한 1995년도쯤에서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한번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요. 한 2016, 17, 18년도에도 한번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 1차 슈퍼사이클, 2차 슈퍼사이클이 예. 거의 한 20년 정도 걸렸었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는 증가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예, 호황을 많이 봤죠, 사실. 그 메모리 수요도 증가했었고 네네. 다른 뭐 기기, 뭐 메모리를 반도체 필요로 쓰는 하는 곳에. 기기 수요가 증가해서 너무 뭐 1차, 2차 간격보다는 좀 짧은 기간 안에 슈퍼사이클이 조금 왔었는데 아마 그런 걸 감안하면 아마 지금의 침체는 어느 정도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장기적으로 가다기보다는 아마 좀 약간은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잖아요. 지금 예. 슈퍼사이클도 있고 또 다운사이클도 있어서 예. 좀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예. 교차가 되는데 앞서 있었던 턴보다 이번이 되게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뭐 빅 이벤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짧아지긴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계속 짧게 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마 현재 어떤 반도체 수요가 있으려면은 뭔가 어떤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그런 뭐 경제적인 산업체적 요구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다른 부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측하기는 힘든데 아마 필요 조건에 따라서 아마 산업적으로 예. 반도체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산업이 부흥되면 이게 아마 2,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지나서 네. 이제 뭐 다운사이클로 접어들었다, 혹한기로 간다, 추운 겨울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좀 반도체가 당분간은 조금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일단 한번 이제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예.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의 전체 이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이제 반도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는 것의 40%를 중국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출하량이 지난 1월에는 이제 10.8% 증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난 7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22.7%로 출하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주력 제품이 이제 디램이에요. 근데 이 디램 반도체 가격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가 10.6%가 오히려 하락을 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러한 이 반도체 부진 원인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네네. 높은데
중국이 지금 이제 이 그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봉쇄도 하고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5%, 5.5% 예상했다가 지금 뭐 4%대 뭐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지금 3%대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전체 수출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반도체가 앞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상대국의 경기가 부진하니까 우리는 그러죠. 그걸 영향을 받을 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는 이 경기의 이 선행 지수란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지고 반도체 수요 감소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도 예. 이 반도체 기술에 관해 가지고선 이 중국을 좀 이 제압하려는 이 패권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포 동맹이라든지 반도체법과 사이언스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좀 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뭐 혹시 이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도 반도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가 원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있는데 우리는 양국에 모두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또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반도체 경기를 그 예측하려면은 예. 그 반도체 수프 사이클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수프 사이클이 왜 생기는지를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 생기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의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 라인 하나 요즘 뭐 10조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막 10억 달러 뭐 투자를 해야지. 예, 막 100억 달러 좀 이렇게 대규모 증설을 해 가능한데 만일에 어떤 경기가 좋아가지고 예. 반도체 수요가 지금 시장에 생기고 있는데 그걸 바로 삼성이나 SK가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설계하고 공장 만들어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수요가 지금 막 올라갈 때면 팬데믹 끝났을 때 네네. 굉장히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생산 시설을 안 늘려놨는데 갑자기 보복 막 소비가 막 생기고 수요가 맞아요.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생산 물량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그럼 수요가 10% 늘어나면 가격이 10% 오르는 게 아니고요. 50%, 100%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삼성하고 SK가 막 공장을 지었어요. 네네. 그런데 막 또 기업들 급하니까 막 비싼 돈에 반도체를 사가지고 재고를 쟁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조금 꺾여요. 그러면 사실은 수요가 지금 뭐 50%, 100% 꺾이는 거 아니에요. 뭐 한 5%, 10% 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뭐 그저 1, 2% 예, 한 그렇게 마이너스 크게 가고 움직이는 그냥 뭐 건. 그런 거지 뭐 10%, 20%씩 꺾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반도체 수요가 10% 줄어들면 가격이 10%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놨던 재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또 3, 40%막 50%씩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반도체 수프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업체들한테 크게 다가오고 그렇네요. 이런 수프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업황이 그 뭐랄까 실적이 막 그야말로 등락을 계속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에는 재벌 회사잖아요.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 그룹의 자원을 집중해 가지고 그 반도체 설비 불경기 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단기 실적에 연연해야 되는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이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체제, 오너의 결심만 있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대규모 설비 투자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때 기업들이 열심히 수요 예측을 좀 해가지고 네네. 재고를 쟁여냈는데 재고가 이미 남아도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데 그럼 얼마나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얼마나 따라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네. 계속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 한 6개월, 1년 정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보고요. 또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러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역시 중국이 큽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이 홍콩하고 중국에 60%가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 33개 도시가 봉쇄돼 있고 맞습니다. 생산 라인이 거의 지금 스탑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전자제품이라는데 반도체가 들어간 한국산 반도체가 지금 필요가 단기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니까 수출이 줄게 된 그런 요인도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세계 경제 침태도에 따라서
이 반도체 불경기가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게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나친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사실 최근에 올해 특히 뭐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 자체가 최근에 낮춰잡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인가 거기서 이제 하는 곳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18%대였는데 이걸 8%대로 낮췄어요. 근데 지난해가 30%였으니까 아주 많이 성장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 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 초입에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연 이런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다른 첨단 산업하고 같은 맥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 자체가 어떠한 네네. 기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어떤 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수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슈퍼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수요 조건을 반도체가 예측을 못하게 되면 반도체는 항상 생산량이 수요 조건보다 좀 느리게 됩니다. 한 몇 개월 정도. 그래서 수요 조건이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도체가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산업체 수요 조건이 좀 세츄레이션 되거나 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 수요도 다시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게 사이클로 아까 계속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이클을 똑같습니다. 도는 그래서 거네요. 그렇게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결국은 아마 지금 혹한기를 하더라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아마 반도체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이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는 없더라도 그런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다 돼 있고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기술 축적을 할 겁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들이 왜냐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수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네. 다른 기술적인 진보를 통하려면 이미 그러한 혹한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기술 축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네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살아남아 왔듯이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중앙은행들이 예. 금리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술 축적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그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일단 네. 슈퍼사이클 동안 돈을 엄청나게 축적했을 겁니다. 아마 삼성이나 벌어놓은 게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몇십조를 축적하고 예, 예. 반도체가 치킨 게임이라 해서 돈을 일단 축적해 놓은 다음에 한 번 쓰고 그다음에 그 후발주자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고 아마 지금쯤 아마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봐야 반복되니까 되겠네요. 아마 이미 준비는 해놓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어떠세요? 제가 좀 드린 질문이 예. 지나친 우려인가요? 아니 뭐 있을 수 있는 우려고요. 예. 사실 뭐 반도체가 워낙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20% 이상이 네. 되기 때문에 뭐 크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하긴 해야 됩니다. 네네. 전 사실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예. 지금 이제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벌어놓은 돈이 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어떻게 이제 그 치킨 게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만도 네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게 이 반도체의 이 공정을 한번 보면은 맨 앞단에 이제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생산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조립하면서 이제 점검하고 검사하는 이런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이런 이 프로세스상의 핵심적인 어떤 그 소재 분야를 우리가 상당히 많은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는데 사실 이 그 좋아짐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그 이 핵심 소재 공급망을 좀 이 다변화하고 우리가 좀 이 축적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이 네네. 갈륨 같은 경우는 95.7%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텅스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 북한에는 많이 있지만 네네, 우리는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의 이 83.6%,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8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 같은 경우 특히 이 장비 부품 같은 경우는 약 한 뭐 이 그 70% 이상 정도가 중국이 없으면 안 되네요. 해외 안 좀 꼭 네. 중국뿐이 아니라 그건 또 네, 미국의 다른 나라를 나라도 또 통해서 그래서 얻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사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러죠. 노력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슈퍼 사이클이라는 사이클이 돌 것이고 불황의 기간들, 다운 사이클 기간이 있다면 이때 이 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아무래도 준비, 뭐 투자, 그다음에 뭐 기술 축적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M&A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수합병이라는 어떤 스텝을 밟는 것도 또 기업이 성장하는 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간다고 합니다. 그 부산 엑스포 뭐 유치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마침 영국에 또 팹리스 기업인 ARM이 있고 그 인수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번에 혹시 가서 추진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김현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ARM 인수설이 좀 시장에 파다하죠. 네네. ARM이라는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하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칩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CPU도 들어가고 뭐 그래픽 칩도 들어가는데 모바일 폰은 작으니까 네. 칩을 여러 개 AP가. 넣어서 네. AP에 모든 걸 통합해서 넣고요. 이제 이 ARM이라는 회사 영국에서 이제 80년대 생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전력 고효율, 성능 아주 고성능보다는 네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칩 설계 굉장히 특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뭐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AP 쪽에 설계 시장이 세계 70% 갖고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네네.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 대주주가 우리 손정희 회장의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입니다. 네, 근데 비전 펀드. 아시다시피 비전 펀드 거의 손실이 뭐 30조 뭐 이러고 그래서 이 회사를 빨리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IPO 하려고 그러는데 IPO도 만만치 않고 미국 NDVR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 반도체 회사가 네. 연초에 400억 달러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독과점 소송 뭐랄까 독과점 독과점 이슈 이슈가 때문에 있어요? 예, 당국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ARM을 노리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삼성보다 먼저 SK가 신문에 많이 났죠. 네네. SK가 났고 지금 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특정 삼성같이 대규모 반도체 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뭐 가격도 일단 만만치 않고 우리 돈은 비싸죠. 50조니까 네네. 삼성이 물론 현금을 100조 이상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50조는 뭐 그건 뭐 부담스럽죠. 50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예. 하나는 삼성이 인수하려고 그러면 승인이 안 날 겁니다. 삼성이 이미 독과점 메모리 반도체 독점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이 ARM이라는 예. 회사가 독과점 이슈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있죠. 아. 그래서 하면 이제 결국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합쳐서. 사실은 신문에 인텔하고 삼성하고 컨소시엄에서 ARM 인수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그 전에 이미 SK하고 또 뭐 미국의 퀄컴하고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좋다고 봐요. 어차피 삼성이건 SK건 단독으로 인수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가급적인 미국 회사를 하나 끼고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 인수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컨소시엄 파트너가 또 너무 많았던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은 내가 그 ARM의 기술에 액세스하려고 하는 건데 그 기술 사용권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 특히 미국 기업 반드시 하나 끼워가지고 왜냐면 규제 이슈 바이든 행정부 네네. 정책하고 발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삼성이군 SK건 저는 그걸 인수를 추진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보면 IR 할 때 계속 인수 추진하고 있다. 맞아요.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얘기는 있는데 계속 나왔거든요. 실체가 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만 인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얻는 게 많은 딜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ARM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적재산권 회사입니다. IP 요? 예, IP 회사고요. 전형적으로 영국다운 회사고 영국 원래 공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장이 없어서 원천 기술 갖고 주로 산업 발전을 하는데 예. 그 대표적으로 영국의 반도체의 지적재산권 회사가 되고요. 그걸 판매하는 예, 회사인 거죠? 지적재산권의 블록이라 그래서 보통 메모리 칩이나 아니면 다른 비메모리 칩을 설계하더라도 네네. 그 설계가 워낙 많습니다. 그 설계 요소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모바일 시장 칩 생산의 IP의 70%,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분야보다는 비메모리 분야, 지금 하고자 하는, 하고 시스템 싶어하는. 반도체 분야의 설계 분야가 좀 삼성전자 부족하니까 아마 그쪽 분야에 아마 더 인력 보강을 하려고 아마 그래서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게 독과점 이슈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하셨던 독과점 이슈 이 70%, 80%. 희한한 게 또 ARM 회사가 이 IP의 전체 전 세계 한 90%를 독점하고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 IP를 팔 때 공정하게 싸게 판다고 합니다. 전 회사들한테. 아, 그래서 그래요? 비록 독점을 하더라도 예. 기존에 있는 중국 회사나 미국 회사나 우리나라 회사조차도 불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이걸 한 나라가 가져갈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현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로서는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아마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에 엄청난 그런 설계 인력 관련된 아마 파워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가는 게 어쨌든 기본 목적은 엑스포 때문에 가는 거라서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가 싶었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도전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더 이상 소문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장님 어떠세요?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를 예전에 사놔가지고 좀 올랐으면 좋은 바람에. 주가가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복권되기 전에 네네. 사실 그 함종희 그 DX 부문장이 이미 네. 적극적인 지난 1월에 M&A 의사를 밝혔었어요. 아. 그래서 하드웨어가 됐든지 소프트웨어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이 삼성의 신성장 동력 분야를 되는 것들은 네네. 적극적인 M&A를 하겠노라. 그렇게 했던 와중에 이제 이 AR램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AR램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 딜에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AR램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 AR램은 아시다시피 AP 시장 점유율의 이제 90% 이상이고 AP 칩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팹리스니까요. 팹리스 기업의 예. 페리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좀 키우겠다. 이럴 때 이제 그 AR램의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열사 통틀어 가지고 125조 원이라는 이 캐시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로도 약 한 16조 원 정도의 캐시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하게 되면 여러모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 한 단계 기술 능력이 이제 테이크업 될 거는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요즘은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극적인 M&A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M&A가 아주 적극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진짜 이 AR램을 인수하게 돼.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뭐 언론에 난 대로 인텔하고 같이 이렇게 갈 그러면 돈도 조금 덜 들고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꼭 인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김경환 원장님의 그건 주주 사담입니다. 발언은 사담입니다. 아마 주주들 마음을 좀 대변하는 부분에 그러죠. 그런 부분입니다. 담아주셨다고 사실. 저는 예, 이해를 하고 국민주니까요. 가볍게 넘어가도록 국민주니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사실 최근에 뭐 반도체를 둘러싼 얘기들이 많죠. 워낙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또 중요한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기대도 좀 큰데 일단 반도체 산업 육성법 자체는 서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산업에 또 영향을 줄지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걱정이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서명을 해서 보냈고 그거는 어쨌든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제한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뭔가 중간에 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반도체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모리, 비메모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좀 미국 사람들 로직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쪽에 설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어서 흔한 말 60% 네. 이상 시장 가지고 있고,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은 뭐 한국이나 대만 기업에 맡기고 있다 뿐이지 설계 쪽은 거의 뭐 미국이 아까 거의. 암 이런 정도 AR은 뭐 영국 회사지만 네네. 그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계 회사는 미국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생산은 다 동아시아에 갔어야 되는데 저건 중국 영향권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도 미국에서 해라. 다 들어와라. 예, 그래서 뭐 미국 회사들, 근데 뭐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서 법인이 있으면 그 미국 회사니까 삼성이 그 뭐 본사가 어디든 간에. 그래서 반도체 육성법 통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생산하면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통 미국 회사인 인텔하고 그 마이크론이 적극적으로 이 호응해서 이미 이제 마이크론이 그죠? 생산 신규 설비를 공장 이제 뭐 짓겠다고. 만들겠다고. 네. 사실 저는 제조만 따지고 보면 마이크론이 인텔보다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실 최근에는 설계 위주로 하고 반도체 생산 특히 메모리 쪽은 거의 다 접었어요. 접고 이제 파운드리는 최근에 하겠다고 이 보조금 노리고 하는데 맞아요. 기술 축적이 뭐 그다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쪽은 상당히 지금 D램은 세계 한 3위권, 그다음에 그 낸더는 세계 한 5위권 정도. 예. 우리나라 SK
뭐 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상당히 생산 설비가 좋고 여기 따라서 또 하나 장점은 미국 회사니까 미국 설계사들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삼성이나 또 다른 나라 회사보다 유리하겠죠. 같은 미국 회사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미국의 반도체 설계사들이 생산할 때 무조건 처음에 TSMC로 달려갑니다. 근데 TSMC가 슈퍼 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생산 시설 카파나 이런 것들 한계가 있으니까 뭐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거는 그렇죠. 이 잘라내고. 리젝트하면 그 네. 잘라낸 회사들이 삼성으로 수량들이 오는데 이제, 예. 이 회사들이 플랜 B로 삼성으로 오지 않고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갈 가능성이 만일에 이제 이 사람들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그렇죠. 그럴 수는 굉장히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어가지고 어쨌든 뭐 공식적인 차별은 없을 거니까 미국 회사니까 미국의 네네. 공장을 지으면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삼성이 어차피 메모리 쪽은 삼성 SK가 제가 볼 때 거의 도전을 당분간 제가 볼 때 10년 안에는 도전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메모리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미국의 공장을 적극적으로 증설하고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고 저는 오히려 삼성보다도 더 기대하는 거는 SK입니다. 그래요?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종합 반도체 회사고 또 가전 뭐 모바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죠, 네. 원래 뭐 TSMC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라고 사실은 애플이 삼성에다가 물건을 칩 납품, 생산을 네, 맡기기가 그렇죠. 좀 맞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비밀이 보안이 담겨져 유지가 안 있을 될 수도 가능성이 있고. 높으니까. 근데 SK 같은 경우 상당히 자금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그래서 파운드리가 굉장히 취약한데 SK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어째 보면 삼성 못지않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SK나 삼성이 미국의 파운드리 시장에 잘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팹리스들이 1순위로 TSMC 그 다음으로 미국 회사들이 달려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밀려나는. 우리 파운드리가 술자리를 잃게 될 수도 그러네요.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물론 뭐 그 양사의 그 전략 기획 담당자들이 굉장히 뭐 고심하고 있겠지만 그런 그렇겠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사의 고민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육성법에 서명을 하면서 거기에 전제 조건으로 들려 있는 게 이제 지원을 해줄게. 근데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신규 투자는 할 수 없어라는 일종의 제한을 좀 걸어놨는데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도 이제 공장을 뭐 짓고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아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잘 대책을 세우긴 하겠지만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둘이 싸우면 아마 중간에 껴서 저희 나라가 좀 많이 손해를 볼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좀 아니라 네. 아마 김 교수님 두 분께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기술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우리 SK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뭐 최근에 3나노 같은 그죠. 반도체 네. 집적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사실 중국은 아직은 못 따라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기술 예.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기술 격차가 한 1, 2년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1, 하고요. 2년이요? 네, 분야에 따라서 6개월까지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6개월이면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 격차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6개월 정도면?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경쟁자가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앞으로 달려가서. 계속 달려가니까 6개월, 1년 차이면 굉장히 큰 격차고 그걸 격차를 또 따라잡으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쉬운 분야는 아닌데 아마 그래도 중국을 무서워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그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력만 해도 저희 나라보다는 아마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아마 현재 기술 격차가 뭐 좀 6개월이나 1년 된다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저희도 꾸준하게 계속 기술 격차 벌려서 나가야 되지 않으면 좀 뭐 위험하지 위험할 수도 않을까. 있다. 예. 어떠세요, 원장님? 사실 지금 중국이 막 쫓아온다는 얘기신데 중국이 쫓아오는데 우리는 뛰어나가려고 보니까 미국이 계속 좀 제한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 속도로 뛰어나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중국이 아니자 미국이죠. 먼저 미국을 얘기를 하면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산업 육성법 정확히 하면 이제 반도체 칩과 과학법 네, 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칩포 동맹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그런 회사는 앞으로 중국에 그 10년 동안 이제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라 네. 이런 이 제재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예외로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예외인지는 모르겠는 게 어쨌든 뭐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그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이 반도체법하고 그다음에 치포 동맹법을 계속 추진하는 것 중에 특히 반도체법은 이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반도체는 앞에 이제 그 설계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조립 공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누가 뭐래도 이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설계 분야는 막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검사하고 장비를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막강하고 다만 이제 생산만 외부에 위탁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정 부분 이 미국에서 이제 뭐 SK가 됐든 또 이 그 삼성이 됐든지 간에 투자를 받으면은 이제 투자를 와서 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은 하지 말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SK는 이미 중국에 상당히 많은 그 웨이퍼 공장을 갖고 있어요. 웨이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웨이퍼 공장에서 만든 이 웨이퍼를 가져와서 이제 후공정으로 삼성에서 또는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이제 메모리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런 이 장비 분야에 계속 노후화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방치를 해서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우리를 좀 예외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또 이 향후는 좀 어쩔지 모르겠고요. 네. 그건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양치 테크놀로지에는 뭐 벌써 제조 장비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이 후공정 분야에도 이제 미국의 어떠한 제재를 지금 가할 우려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쉽지 않다 지금 네. 현재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중국과의 선을 그는 것처럼 패권 경쟁에 반도체라는 산업을 중간에 껴넣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애플이 최근에 중국 기업과 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공급을 맺었더라고요.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뭔가 중국과 선을 긋는 모습인데 애플이라는 이제 기업은 또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그 반도체가 다 똑같은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이 정말로 견제하고 신경 쓰는 거는 그 설계 고급 기술로 설계돼서 그 파운드리 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반도체 부표 보면 중국의 파운드리 쪽은 28나노 미만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상만 허용한다. 네네. 그보다 더 정밀한 거는 허용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규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금 주는 회사, 보조금 받는 회사는 그 뭐 10년 동안 중국 투자마다 하는 게 하나 네. 있고 또 하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금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 장비 그러면 다들 네덜란드 ASML만 생각하는데 근데 ASML은 노광 장비로 EUV 노광 장비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미국 회사로부터 장비를 수입해서 쓰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못 안 되는 만들죠.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메모리 쪽도 10나노 이미 미만만 첨단으로 간주했는데 네. 이번에 그 기준을 14나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4나노 이상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눈 감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삼성이나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동안 미국에 투자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좀 봐달라는 식으로 물밑 교섭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짐작한 데는 14나노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 공장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기술 보안 같은 철저하게 유지를 할 테니까 그런 거는 그 장비를 미국 장비를 14나노 이상의 거에 대해서는 뭐 좀 허용해 달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암묵적인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네. 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뭐 중저가 그렇게 집적도가 높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냥 범용적인 가전제품이나 기계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건 아주 최첨단 네, 특히 네. 그 파운드리를 이용해 가지고 군사, 과학, 정밀 무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 세계의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나 그걸 막겠다. 설계가 중국에서 되는 걸 막는 거고 범용 제품 메모리 쪽에 뭐 일단 중간 정도 혹은 낮은 정도 기술 수준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는 안 했거든. 그래서 중국 우리가 생산을 또 해줘야 그 틈을 되니까요. 잘 네. 타고 들어가서 적당한 수준의 이런 정도까지 할 테니까 장비를 수입한다든지 혹은 보조금을 지급한 데서 너무 한국 업체에 대해서 좀 뭐 잘 봐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뭐 협상이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로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협상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민혁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중국의 YMTC라는 기업이 일단 애플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는 회사였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뭔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의 뭐 슈퍼갑 중에 그렇죠. 슈퍼갑이니까. 그리고 뭐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쓰고 예, 계시니까. 너무 많은 쓰고 계셔서 아마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방금 김 교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마 하이 테크놀로지 쪽은 미국에서 막을 겁니다. 막을 것 같고 이런 뭐 미국의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하고 애플이 같이 협력하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는 좀 위협적이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무조건 필요하죠. 어떤 기술, 아까 말씀하신 기술 축적이라든지 혹은 M&A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겠지만 또 정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중요한 산업이라고 지금 꼽은 산업이 네. 반도체 산업이라면 이거에 대한 육성책 혹은 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하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논의했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회자되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너무나도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도 지난번에 내놓았는데 네.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이제 저는 보죠. 왜냐하면은 내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거 정도인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죠. 그리고 세계 2위의 이 R&D 투자 대국이고, 그다음에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국가고, 그다음에 또 이 IP도 이 지식재산권도 이제 세계 4위의 그런 양질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예산이 내년에 1조 정도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가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390억 달러, 그다음에 R&D 390억 투자에 달러요. 110억 달러, 그다음에 매년 10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하겠다.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쟁국인 또 옆에 일본 같은 경우도 약 7조 5천억 원의 반도체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 우리 너무 작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1조는요? 지금 이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그나마도 반도체 이 1조 정도 예산 중에서 인력 양성이 한 4,400억, 네, 그러네요. 기술 개발에 3,900억 정도.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제 사업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네, 사업하는 되게 작네요, 아직. 지금 사실 이 그 연구 개발 결과를 거쳐 가지고 사업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저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저거는 비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발상인데 그래서 네. 기술 개발을 하고 덧붙여서 사업화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소재 장비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이 매우 필요해요. 이 소재 장비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국산화율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에도 불구하고 30% 내외거든요. 그래서 미군 지난번에 제가 8월달에 실리콘밸리 갔다 왔는데 미군 네. 이미 이 바이오 분야에서 이쪽 이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벌써 추세 전환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소재나 이 부품 장비 쪽에 원체 많은 이 스타트업들이 미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더 드라이빙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수요를 흡수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한 원장, 김연학 교수, 임현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